압도적 뉴스 콘텐츠 3프로 뉴스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주호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류종희 기자입니다. 저희도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많이 달아주세요. 저희도 여러분들과 대화하는 거 좋아합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밤에 네. 그 글로벌 머니 토크라고 해서 저희가 뉴욕 그 증권거래소 그쵸, NYSE 그 증권거래소 안에 우리가 스튜디오를 만들고 그러니까요. 그 스튜디오에서 미국인들을 위한 그러니까 투자자들을 외국인 투자자들을 위한 우리가 그 미국 증시 방송을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그쵸. 오늘 밤 12시. 네. 저는 그거 보면서 네. 너무 약간 제 마음이 좀 이상했던 게 뭐냐면 제가 예전에 뉴욕에 잠깐 있었잖아요. 아, 오래 살았죠. 네. 잠깐 살았어요. 오래 살았죠. 네. 잠깐 있다 왔는데 그때 제가 리먼 브라더스 터졌을 때쯤에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이제 약간 뭐 다른 그 뭐 영화사에서 잠깐 인턴하면서 네. 거기서 직접 그 박스를 들고 나오는 그 월스트리트의 증권맨들 많이 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제 그 NISE가 되게 저한테는 조금은 되게 네, 좀 무서운 곳이거든요. 네. 맞아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여러 가지 감정이 있는 곳인데 그곳에 우리의 3% 그런 딱 스튜디오가 있다고 하니까 약간 좀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이 조금 찡하기도 하고 신기했습니다. 맞아요. 자, 그렇습니다. 그 오늘 밤부터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첫 번째 뉴스부터 한번 볼까요? 자, 첫 번째 뉴스 헤드라인 올려주시죠. 자, 금리 인하를 위한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단 부동산만 빼고 라고 제목을 적어봤습니다. 일단 이 뭐 여러분들 다 많이 알고 계시는 그 내용이긴 한데 오늘 그쵸. 나온 거는 뭐냐면 바로 8월 물가 지표가 발표가 됐거든요. 그 물가를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근데 그 물가마저도 이제는 이제 금리 인상을 위한 준비가 거의 다 될 수 있을 정도로 네. 물가가 많은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지난 8월 물가가 전년 동월 대비 2% 증가했는데요. 사실 그 미국의 연준에서도 이 물가 목표를 2%로 두고 있잖아요. 그쵸. 아직 미국은 2% 도달 못했습니다. 우리는 2% 도달했습니다. 그쵸. 얼마나 잘했습니까? 자, 잘 됐는데 네. 이게 어느 정도 만에 나오는 그 물가 상승률이냐면 41개월 만에 최저치입니다. 그래서 그쵸. 정말 오랜만에 2%대의 물가를 봤다. 물론 작년 이맘때쯤이 여전히 물가가 높았기 때문도 있긴 있어요. 맞아요. 전년 동월 네. 대비로 따지면은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그래도 좀 물가가 안정세를 찾아가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만듭니다. 특히 이번에 어떤 것들이 물가 안정에 좀 도움이 됐는지를 좀 보면요. 네. 국제 유가 하락으로 인해서 석유류 물가의 상승폭이 좀 축소가 됐고 하락한 건 아닙니다. 네. 상승폭이 축소가 됐고 농산물 물가도 사실 우리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뭐 사과값이 뭐 금사과였었죠. 맞아요. 예, 뭐 네. 먹질 못해서 대신 망고 먹고 막 이랬었잖아요. 망고가 싸다고 네. 해갖고. 맞아요. 근데 이제는 그런 농산물 그리고 과일의 물가도 다소 좀 안정세를 찾아가는 모습입니다. 일단 석유류 물가의 경우에는 0.1% 상승했습니다. 근데 전달에 8.4% 상승했었으니까 얼마나 이 상승 탄력이 많이 줄었는지는 좀 볼 수가 있죠. 네. 그리고 이 농산물 물가는 3.6% 올랐는데 전달에 9% 올랐던 게 농산물 물가였기 때문에 네. 농산물 물가도 다소 안정세를 찾았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서비스 물가가 2.3% 오르면서 지난달하고 같은 폭으로 올랐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이 외식 물가 있잖아요. 네. 외식 물가는 여전히 2.8% 올랐기 때문에 다른 서비스 물가에 비해서 외식 물가가 훨씬 많이 올랐습니다. 안 그래도 요즘에 이제 배민하고 자영업자분들이 많이 싸우고 계시잖아요. 그쵸. 도대체 외식 물가를 올린 주범이 누구냐? 자영업자분들은 배민 니네 때문이다. 배민에서는 원재료 때문이다. 왜 그렇죠. 우리 때문이야? 그러니까 이게 이런 분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이렇게 외식 물가가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네. 만약에 이게 그렇게 물가가 높아지지 않았다면 이런 분란도 없었을 텐데 그쵸. 어쨌든 그런 상태고요. 전기, 가스, 수도 이게 우리가 공공물가라고 부르죠. 이게 3.3% 상승하면서 전달이 1% 상승했는데 이게 높아졌거든요. 아무래도 요즘에 한전이라든지 가스공사가 이게 조금씩 가격을 올리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아무래도 네. 너무 힘든 기간 동안 계속 누적 적자를 키워왔는데 사실 우리나라의 공사가 누적 적자를 한없이 키울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걸 어느 정도 이제 조금씩 가격 인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전기가스 수도 물가는 아마 당분간은 좀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밥상 물가.
밥상 물가도 네. 상승폭이 많이 줄었습니다. 이 신선식품 지수잖아요. 밥상 물가가 이게 3.2% 올랐는데 전월에 7.7%에 비해서 거의 반토막이니까 상당히 많이 안정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에 21.3%로 높은 물가를 기록했던 이 신선 과일 상승률도 네. 지난달에 9.6%로 좀 둔화가 됐고요. 와. 여전히 근데 슈퍼가 보시면 아니 비싼데? 둔화된 게 9.8%니까. 아, 비싼데 그럴 수 네. 있는.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조만간 그 수확철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핵과일들이 좀 나올 거라서 그때가 되면은 가격은 조금 더 안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좀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그 물가 성적표를 보고 한국은행과 정부에서는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일단 한국은행의 평가부터 한번 보시죠. 한국은행에서도 김웅 한국은행 부총재보가 물가 상승률은 큰 공급 충격만 없다면 당분간 현재와 비슷한 수준에서 안정된 흐름을 나타낼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고요. 네.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도 기상 이변, 국제유가 불안 이런 추가 충격만 없으면 소비자 물가는 2%대 초반에서 안정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수많은 그 지표들이 쫙 나오고 있는데 뭐 거기에서 모든 지표들이 이제 금리를 인하할 만한 그 조건을 다 갖췄잖아요. 그쵸. 그래서 마지막 그 퍼즐이라고 할 수 있는 물가까지도 2% 초반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금리 인하의 조건은 많이 갖춰졌습니다. 단 다시 한번 부동산만 빼고. 부동산은 정말 언제쯤 잡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 퍼즐이 맞춰질 수 있을까요? 한번 DSR 한번 기대해 보시죠. DSR하고 요즘에 그 은행 각 그 시중 은행들 그다음에 인터넷 뱅킹, 인터넷 은행까지 대출을 다 막고 있잖아요. 네. 막고 있다 보니까 한번 좀 기다려 보시죠. 이제 시작이 됐으니까 네. 어제부터. 참 어쩔지. 정말 저도 사실은 이게 물가가 2%를 맞출 수 있을까 싶었는데 어느 순간 맞춰지는 듯 했는데 결국에 그러니까요. 맞춰졌잖아요. 네. 이거 보면 정부의 확실히 그 움직임이라고 할까요? 그런 정책이 효과를 보기는 보나 봐요. 사실 그 경제학 명언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뭐 그거 가운데 경기는 꺾이는 것이 아니라 중앙은행이 그러니까 죽이는 거다라는 명언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경기를 조절하는 거는 또 중앙은행과 정부가 하는 거니까 네, 좀 잡히길 바라야죠. 물론 여기서 미스가 나면 안 되는 거지만. 맞습니다. 근데 어제 보니까 그 음. 아리팍이라고 하죠. 그 반포에 있는 아크로 리버 리버파크, 네네. 네. 그 아파트 펜트하우스가 뭐 180억에 팔렸다. 그러면서 이제 뭐 평당 가격이 그때 듣기로는 한 1억 8천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하여튼 뭐 그러면서 유명 영화 배우 송모 씨께서 뭐 구입을 했다라는 말이 있긴 하던데 그런 거 볼 때마다 참 딴 세상 이야기 같기도 한데. 네. 근데 그런 게 결국에는 또 전체적인 가격을 끌어올리는데 올리죠. 또 영향을 주다 네. 보니까 좋게 보이지만은 사실 않더라고요. 저는. 네, 그러니까 저 펜트하우스가 180억인데 우리가 저거보다 조금 작아요. 그럼 우리도 가격 높아야죠. 이러면서 이제 호가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 거라 그렇죠. 좀 그렇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 요즘 이제 뭐 취업 준비생들도 많으실 거고 네. 또 취업 준비생을 또 자녀로 두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하반기 이제 신입 공채가 드디어 시작이 됐습니다. 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고요. 오늘 이제 삼성그룹이 사실은 뭐 많은 분들이 제일 가고 싶어하는 회사 중에 하나잖아요. 네. 삼성그룹이 오늘 이제 하반기 신입사원 공개 채용을 시작을 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뭐 관계사별로는 4일 채용 공고를 내고 공개 절차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이번에 공채를 시작하는 곳은 삼성전자, 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 SDI, 삼성 SDS, 삼성 바이오로직스, 제일기획, 호텔신라 등 19곳이라고 합니다. 모두들 뭐 이름은 우리가 다들 익히 들어본 회사들. 다 가고 싶은 회사. 네, 다들 뭐 근데 다 가고 싶어요, 진짜. 네, 어딜 가든. 어딜 가도 다 가고 싶어요. 네, 삼성 라이온즈는 없네요. 삼성 라이온즈. 네. 하여튼 뭐 이런 지금 회사들이 4일부터 내일이죠. 4일부터 11일까지 삼성 채용 홈페이지인 삼성 커리어스를 통해서 이제 지원서를 접수를 받는다고 합니다. 이제 흔히들 말하는 이제 예전에 사트라고 했었죠. 이제 요즘 GSAT라고 하는데 네. 온라인 삼성 직무 적성 검사를 10월 달에 보고요. 그리고 이제 면접이 11월 달에 되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통과를 하게 되면은 채용 건강 검진을 이렇게 통해서 이제 하반기부터 이제 입사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GSAT 한번 시험 치는 모습 한번 사진을 삼성에서 중계에 있어서 준비를 해봤는데 한번 네. 잠깐 띄워줘 보세요. 보시죠.
예전에는 우리가 시험을 다 손으로 쳤잖아요. 맞아요. 풀었잖아요. 요즘 네. 이렇게 컴퓨터로 다 푼다고 하거든요. OMR 카드에다가 그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점 찍다가 이게 잘못 찍으면 바꿔야 네. 되고 화이트 써도 되나요? 막 그랬었는데. 우리 나이가 너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번에 이제 뽑는다고 하고요. 또 소프트웨어 개발 직군 같은 경우에는 직접 코딩을 해서 해결하는 실기 방식의 소프트웨어 역량 테스트도 이번에는 실시를 한다고 합니다. 또 이제 삼성만큼 또 많이들 가고 싶어하는 회사가 또 현대차 그룹이잖아요. 그렇죠.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제 수시 채용으로 넘겼다가 요즘 다시 공개 채용이 아닌 듯 공개 채용인 듯한 지금 채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번 하반기에서도 이번에는 이제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공식 채용 홈페이지에서 9월 신입사원 및 인턴 사원 인턴 지원 접수를 진행을 한다라고 합니다. 보시면 이제 그저께부터 네. 시작이 됐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입사원 같은 경우에는 12월 달에 입사를 하게 되고요. 인턴 같은 경우에는 내년 7월부터 순차적으로 입사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신입사원 채용 직무는 연구개발, 디자인, 생산, 제조, 사업기획, 경영기획, IT 등 총 6개 분야에서 36개 직무의 인재를 모집을 한다고 합니다. 또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또 직무 중심 전환의 채용 전환형 인턴십 프로그램 넥스트젠이라고 하는 인턴 지원서 접수도 이번에 같은 기간 동안 접수를 한다고 하고요. 기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오는 9일부터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서 19개 분야에서 대졸 신입사원을 채용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이제 그 다음 회사는 또 SK. SK. 네. SK도 역시나 지금 이제 수시 채용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공개 채용을 과거 형식의 대규모 공개 채용을 하는 곳은 삼성밖에 없고요. 지금 현대차라든지 현대차 그룹, SK 그룹, LG 그룹 모두 다 지금 수시 채용을 하고 있고 각 기업별로 혹은 직무별로 필요한 인재가 있으면 이렇게 뽑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SK 같은 경우에는 SK 하이닉스가 이번에 9월 10일부터 이제 내년 2월 졸업 예정자 및 기졸업자를 대상으로 한 하반기 신입사원 채용을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특히나 이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에서 직무에서 근무를 할 이제 직원들을 뽑기 때문에 이 부분에 좀 관심이 많은 분들이 지금 지원을 할 걸로 보이고요. 네. 특히나 채용 규모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말은 안 했지만 000명이죠. 아. 세 자릿수. 네. 세 자릿수 수백 명을 뽑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문해력 테스트 나오는 거 아닙니까? 영명을 왜 뽑습니까? 그렇죠. 영어를 왜 3개나 써놨습니까? 뭐 이럴 수도 있겠죠. 네. 이번 채용 같은 경우는 지난 7월 달에 실시했던 신입 경력사원 모집을 한 지 2달 만에 지금 뽑는 건데 이걸 보면 지금 확실히 메모리 쪽이라든지 특히나 이제 HBM 쪽 관련해서 지금 SK 하이닉스가 인재가 부족하다라고 네. 하는 그 소문이 맞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SK 하이닉스는 HBM 설계와 어드밴스드 패키징 등 AI 메모리 반도체 분야를 포함해서 최근에 이제 뭐 청주 M15X라든지 미국 어드밴스드 패키징 생산 기지를 지금 준비를 하기 위해서 엔지니어 인력이 많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관련된 분들은 이번에 좀 지원을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이제 채용 기사들을 보다가 조금은 약간 반가웠던 게 뭐냐면 네. 우리 채용할 때 보면은 네. 캠퍼스 그 채용 박람회 같은 거 했던 거 기억나시죠? 맞아요. 캠퍼스 투어 같은 거 해갖고 그 기업별로 그 기업에 취직한 선배들이 와서 이제 막 리크루팅 했었죠. 리크루팅 그렇죠. 네네네. 해줬잖아요. 네. 그런 게 한동안 좀 사라졌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다시 좀 많이 한다고 합니다. 삼성, SK, LG, 현대차 등 이번에 주요 대기업 대부분이 이제 하반기 우수 인재들을 조금 선제적으로 뽑기 위해서 캠퍼스 투어를 이번에 실시를 리크루팅. 맞아요. 기억나요. 기업 리크루팅을 실시를 한다고 하고요. 특히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울대, 포항공대, 성균관대, 경북대 등에서 채용 설명회를 진행을 하고 온라인에서도 지금 이 관련돼서 리크루팅을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SK그룹도 지금 포항공대, 카이스트에서 이번에 진행을 했고 또 경북대, 부산대, 충북대, 충남대, 전남대 등 지방 주요 거점 대학을 찾아서 이번에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이거 보면은 제가 예전에 보면 잘 생각해 보면 저희가 취업할 때쯤에 네. 직전에 리먼 브라더스가 터지고 그쵸. 경기가 안 좋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인재 채용을 위한 채용문이 많이 줄어들어요. 네. 좁아지는데 근데 이럴 때일수록 주요 인재, 핵심 인재들을 뽑기 위한 또 기업 간의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지거든요. 근데 지금도 조금은 비슷한 상황 같습니다. 최근에 인크루트에서 이제 발표한 올해 채용 계획을 보면 좀 표를 하나 띄워주세요. 이제
보시면은 연한 회색이 2022년 하반기, 네. 진한 회색이 2023년 하반기, 그리고 노란색, 주황색이 2024년 하반기입니다.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모두가 지금 채용문을 줄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용 취업문이 줄어들면은 그러면은 인재들을 뽑기가 더 쉬워지는 게 아니냐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럴 때 보면은 오히려 한 회사에 몰릴 가능성이 높아요. 네. 이왕 좁아진 거 나는 그러면 좋은 회사에 몰려서 가겠다라고 하는 게 많아지는데 이럴 때 기업들은 핵심 인재, 우수 인재들을 서로 확보를 하기 위해서 오히려 좀 적극적으로 리크루팅에 나서거든요. 근데 요즘 추세를 보니까 채용문은 좁아지는데 수시 채용을 할 때 되게 많이 조금씩 뽑았거든요. 네. 근데 수시 채용 규모도 늘리고 있고 특히나 이제 각 그룹별로 주요 계열사가 지금 많이 뽑는단 말이죠. 그러면서 캠퍼스 리크루팅까지 다시 하는 걸 보면은 이게 경기 침체와 그리고 이제 인재 채용문이 많이 좁아지고 있다라는 게 확실히 좀 느껴지는 그런 건데 이제 기업별로 지금 이제 인재 쟁탈전이 굉장히 심해지지 않을까 네. 그런 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 그 젊은 청년 세대들이 갈 만한 직장이 예전처럼 대규모 그 공채를 뽑지 않다 보니까 네. 그 취직하기 참 어려웠었는데 그나마 오랜만에 다시 한번 이렇게 공채 시즌이 펼쳐지게 되니까 네. 물론 이게 장단은 있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계속 이렇게 공채만 하다 보면은 우리가 그 좀 고급스러운 표현으로 이제 노동 시장의 유연성이 떨어진다 그래갖고 네.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그 근로자의 이동이 불가능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 네. 그게 우리나라의 구조적 문제점 가운데 하나로 꼽혔었고, 네. 사실 원래는 이제 뭐 원래라고 할 건 없지만 중소기업에서도 경력을 쌓고 나면 대기업으로 옮겨갈 수 있고 이런 게 있으면 네. 그렇게 열심히 난 대기업을 먼저 갈 거야라고 하면서 취직을 뒤로 미루는 일이 없는데 네. 저희가 예전에도 보여드렸던 것처럼 대학교를 졸업하고 첫 번째 직장이 평생의 월급을 다 결정하는 우리나라와 같은 구조상에서는 네. 이렇게 공채가 물론 반갑긴 합니다만 중소기업을 더 안 가게 만드는 하나의 요인이 또 되기도 하다 보니까 네. 일장일단이 있는 거죠. 일단 문이 열렸으니까 좋긴 좋은데 계속 좀 경직돼 있겠구나라는 좀 생각도 듭니다. 네. 근데 이제 그래도 이번에 사실 하반기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뭐 채용 관련 전문 컨설턴트들은 하반기 채용문을 많이 좀 좁힐 거다라고 사실 예정을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예상했던 것보다는 조금은 그래도 넓히고 있는 입장이고 오늘 제가 4대 그룹 말씀드렸지만 롯데라든지 CJ라든지 포스코라든지 10대 그룹 대부분이 지금 이번에 뭐 예년 규모로 비슷하게 지금 채용을 할 계획이라고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많이 좀 뽑아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뭐 경기 침체 이야기도 하고 내수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사실은 맞아요. 채용이 좀 잘 돼야 되거든요. 맞아요. 사람들이 일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지 많이 쓸 수 쓰죠.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정부라든지 이제 기업들이 많이 좀 공감대를 가져가지 않았을까라는 하는 생각을 조금 해보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그 대만에서 지금 세미콘이 펼쳐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SK 하이닉스가 우리는 이제 앞으로 지금 이미 1위지만 네. 앞으로도 1위를 계속 수성할 거야라는 자신감을 좀 내비쳤습니다. 네.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는지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SK 하이닉스가 9세대 HBM, 그러니까 HBM5입니다. HBM5 제품부터는 20단 이상의 적층 기술이 적용될 거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그 12단 정도가 대부분이죠. 네. 뭐 최고로 들어간 게 이제 12단인데 그러면서 이제 20단까지 적층하면 그럼 본딩은 못 씁니까? 여기에 대해서 TSMC의 하이브리드 본딩을 도입이 불가피해 보인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했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계 1위 수성의 자신감을 내비쳤는데 그 이강욱 SK 하이닉스 패키지 개발 담당 부사장이 이날 2022년까지 SK 하이닉스가 우린 넘버 2였지만 지난해 넘버 1이 됐고 앞으로도 우리는 그렇게 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2022년부터 내년까지 HBM 시장의 연평균 성장률을 109% 정도로 전망을 했거든요. 네. 사실 이것도 우리가 약간 좀 속도 조절이 있는 거 아니야라는 그 두려움을 갖고 있잖아요. 왜냐면 그쵸. 엔비디아의 실적을 보고 우리는 좀 그런 두려움을 갖고 있는 건데 네. 여기에 대해서 약간의 힌트를 줄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엔비디아가 얼만큼 아니죠. HBM의 수요가 얼만큼 증가할 것이냐가 결국 엔비디아의 어떤 그
GPU의 개수, 제작하게 될 GPU의 개수를 증명해 주는 거기 때문에 네. 저는 좀 힌트를 얻을 수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그 본딩과 관련된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했는데 그 부분이 아무래도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 부사장이 SK 하이닉스가 HBM 제조에 사용하는 MR-머프 패키징 기술이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나 삼성전자가 채택하고 있는 TC NCF 이것보다 낮다고 말을 했고요. 구체적으로 MR-머프가 범프 밀도는 3배, 열 효율은 36% 우월하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는 그 HBM2까지는 TC NCF를 사용을 하다가 2부터 이제 MR-머프를 적용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HBM3E 12단 제품 있잖아요. 네. 요거는 이제 어드밴스드 MR-머프를 사용해서 양산을 하고 있고 네. 이제 HBM4 12단 제품에는 어드밴스드 MR-머프, 그다음에 HBM4 16단 제품에는 하이브리드 본딩. 그렇죠. 이런 방식으로 이제 그 어떤 본딩을 채택할 것인지에 대한 뭐죠? 그러니까 계획을 이번에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HBM5까지 가게 되면 하이브리드 본딩을 사용할 거다. 근데 하이브리드 본딩 사용한다는 건 결국 TSMC한테 계속 있을 거다라고 네. 하는 거기 때문에 관계는 계속 이어지게 될 거다. 이런 이야기까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야, 근데 제가 헤드라인을 보면서 네. 삼성전자가 굉장히 기분이 나쁘겠다는 생각이 그렇죠, 듭니다. 그렇죠. 이게 사실 HBM은 1등이 맞습니다만 메모리 1등은 확실히 삼성전자인데 그럼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진짜 좀 약간은 애매모호하게 말을 하잖아요, 사실. 우리가 드디어 1등이 됐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는 네. 많은 분들이 반도체 1등이 됐어! 이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쵸. 사실상 HBM에서는 HBM 이 1등이고 네. 근데 아직까지 메모리 쪽은 삼성전자가 많이 1등이기 때문에 네. 되게 기분 나빴을 것 같기도 하네요. 어쩝니까? 근데 네. 지금 잘 안 되고 있으니까. 그렇죠. 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이 회사도 기분이 나쁠 것 같아요. 네. 어디입니까? 폭스바겐입니다. 네. 독일 폭스바겐이 지금 87년 역사상 처음으로 이제 독일 내에 있는 공장을 이제 문을 닫아야 될지도 모르겠다라는 걸 검토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오늘 이제 외신에서 많이 나왔었는데 이제 독일 경제지인 이제 한델스 블라트 등에 따르면은 올리버 블루멧 폭스바겐 그룹 이제 회장이 이제 오늘 노사협의회에서 자동차 산업이 몹시 어렵고 심각한 상황에 있다면서 독일 내 공장 폐쇄와 인력 구조 조정을 지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독일 내에서는 폭스바겐이 이제 볼프스부르크라든지 뭐 짤츠기터라든지 6군데의 지금 공장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 중에서 지금 87년 역사상 한 번도 공장을 세워본 적이 없어요. 뭐 사실상 폭스바겐은 독일의 자동차 산업 그리고 독일의 제조업에 지금 사실은 심장과도 같은 회사기 때문에 네. 독일이 계속해서 성장해옴에 따라서 이제 지금까지 한 번도 공장을 세우지 않고 계속해서 지금 성장세를 유지를 해온 회사라고 볼 수가 네. 있는데 뭐 세계 1등, 2등 하잖아요. 토요타랑 그렇죠. 같이.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최근에 상반기 때 좀 많이 안 좋았습니다. 실적이. 그렇게 되면서 이제 사실상 하반기도 지금 실적이 안 좋아질 게 예상이 되고 있다 보니까 구조조정 그리고 이제 공장도 지금 폐쇄를 해야 될 것을 지금 폐쇄를 해야 될 지금 상황에 처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럼 폭스바겐도 지금 당장 어떤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이미 문제는 예전부터 누적돼 왔던 거니까 주가에도 좀 그렇게 반영이 됐을까요? 주가도 그럴 겁니다. 주가 한번 보시면은 네. 한번 좀 띄워 주십시오. 음. 주가를 보시면 그림이 굉장히 안 좋죠. 네, 21년도 때 지금 피크를 치고 나서 계속해서 안 좋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려왔네요. 네, 사실 폭스바겐 같은 경우에는 판매량은 계속해서 조금씩 늘었어요. 네. 판매량도 늘었고 매출액도 상반기 기준으로 보면 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안 좋다고 하냐면은 수익성이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결국에는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서 수익성을 포기하고 싼 차를 많이 팔거나 아니면 할인을 많이 했다라고 네. 볼 수 있는데 지금 다음번에 한번 제가 실적 자료를 좀 하나 좀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올해 상반기 글로벌 6대 자동차 기업들의 제가 실적을 한번 정리를 했는데요. 뭐 토요타 그룹이라든지 폭스바겐 그룹, 현대차 그룹이 1등, 2등, 3등인데 영업이익률을 보시면은 폭스바겐이 6.3%입니다. 좀 안 좋죠. 네.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7%대를 기록을 했었는데 그거보다 좀 많이 안 좋아졌고요.
또 이제 영업이익 자체도 많이 줄었습니다. 판매 대수는 보시면은 434만 대로 여전히 좀 공고하게 2등을 지키고는 있지만 지금 점점 폭스바겐 자체가 안 좋아지고 있다고 보실 수가 있거든요. 폭스바겐은 아시겠지만 정말 많은 브랜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요. 폭스바겐도 있고요, 아우디도 있고요, 포르쉐, 부가티, 람보르기니 뭐 등등등 엄청나게 많은 그룹이 네. 있고 또 여기 안에 보면은 뭐 현대차처럼 여기도 상용차가 있어요. 만 만트럭 있죠. 그쵸. 만트럭도 있고 그리고 오토바이. 오토바이도 있죠. 두가티라든지. 두가티 네. 맞아요. 두가티도 있죠. 한 18개, 9개 정도 맞아요. 브랜드를 가지고 네. 있는데 이 안에서도 지금 세부 브랜드가 또 나눠집니다. 네. 쉽게 보면 우리 현대차, 기아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현대차 안에는 현대와 제네시스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폭스바겐 브랜드 안에도 폭스바겐뿐만이 아니라 뭐 스코다라든지 뭐 여러 가지 브랜드들이 쭉 달려 있단 말이죠. 네. 근데 봤을 때 작년 판매 기준으로 보면은 폭스바겐 브랜드 자체만 봤을 때 한 520만 대 정도 판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지금 판매량이 계속 줄고 있어요. 폭스바겐 브랜드 자체. 네. 그렇기 때문에 내림세를 걷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폭스바겐이 좀 상황이 안 좋고 그러면서 이제 이번에 인력 구조 조정까지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됐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번에 구조 조정을 만약에 하게 되면 약 한 2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현재 이제 폭스바겐이 독일 내에서 지금 고용을 하고 있는 규모가 한 10만 명 정도라고 하거든요. 네. 그 중에서 한 5분의 1이 지금 일자리를 잃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노조가 강력하게 지금 반발을 하면서 투쟁을 예고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지금 반면에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올해 무분규 파업 없이 이제 임단협이 끝났고요. 네. 또 지금 현대차는 최근에 흔치 않게 공장을 계속 늘리고 있는 글로벌 자동차 그렇죠. 업체 중에 하나거든요. 네. 아시겠지만 뭐 국내에서도 지금 공장을 계속 늘리고 있고 오늘 10월이면 이제 미국 조지아주에서 HMGMA라고 하는 이제 전기차 전용 공장 이제는 좀 바뀌어서 전기차와 하이브리드를 같이 생산하는 그렇죠. 네. 친환경차 전용 공장을 지금 이제 짓기로 했고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인도에도 보면은 첸나이 공장을 또 업그레이드하죠. 또 GM으로부터 산 공장도 다시 업그레이드하면서 생산량을 계속 늘려가고 있습니다. 이런 기업이 사실은 글로벌리 봤을 때 많지 않은 상황인데 노조와의 상황도 그렇고 회사 지금 성장성도 그렇고 이런 걸 보면은 국내 자동차 기업들이 지금 굉장히 변곡점에서 네. 좀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는 흐름을 타고 있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표 잠깐만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은 영업이익률 한번 보시면은 네. 10.7%입니다. 정말 좋아요. 와. 지금 뭐 스텔란티스 10%, 이제 도요타 10.6%, 이렇게 현대차 10.7%, 10%가 넘는 기업이 이렇게 세 개의 기업이 있는데 현대차가 지금 가장 높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근데 현대차도 근데 지금 마냥 좋다라고 좀 안심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사실은 아니에요. 네. 보시면은 올해 판매량이 점차 지금 줄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은 이제 내수 판매가 올해 지금 현대차가 9.8% 줄었고요. 글로벌 전체 판매가 1.4% 줄었습니다. 기아 같은 경우에는 내수에서 5.2% 줄었고 해외에서도 0.2% 줄면서 글로벌 전체 판매가 1.1% 준 상황이고요. 현대기아를 합치더라도 마이너스 1.3%를 지금 판매량이 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기아가 조금은 다른 점은 이제 다른 기업들과 다르게 이제 SUV 네. 그리고 하이브리드 그리고 이제 고급 브랜드 제네시스 판매량이 지금 계속해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고요. 반면에 폭스바겐이 좀 안 좋은 거는 네. 사실 폭스바겐의 주력 판매 차종이라고 한다면 이제 뭐 파사트 외건 그리고 이제 골프 외건 그리고 티구안 이런 차량들인데 네. 이 차량들이 판매량이 지금 안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기차 판매량도 당연히 안 좋고요. 주력 차량들의 판매량이 안 좋다 보니까 폭스바겐은 계속해서 조금씩 안 좋아지고 있고 현대차는 반면에 조금 점점 좋아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순위 변동까지도 예측을 하는 전문가들의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그 류종훈 기자에게 브리핑 하는데 제가 뭐 이렇게 계속 찾아보고 있었잖아요. 네, 뭐 봤냐면 뭔가 좀 억울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어떤 자, 게 이게 네. 현대차가 지금 뭐 매출 139조의 10%의 영업이익률, 근데 제너럴 모터스가 123조의 8% 영업이익률. 네. 혹시 현대차랑 그러면 제너럴 모터스랑 시가총액 어느 정도인지 한번 그래서 막 검색해 본 거거든요. 네네. 현대차 지금 한 50조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지금 보니까 제너럴 모터스가 거의 65조에서 70조 가까이 돼요. 왜 그러는 거야 진짜. 아니 요즘 많이 올랐어요. 이거 많이 올라서 그 정도. 그러니까 네. 제너럴 모터스는 지금 보니까 매출도 떨어져, 이익률도 떨어져, 지금 판매량도 보니까 뭡니까? 표 띄워줘 보세요 지금. 네. 한번 표 한번 다시 보시죠. 네. 현대차 그룹
361만 대 상반기에만 361만 대 한번 올려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주가랑 상관없음. 이게 네. 너무 답답한 그렇죠. 거죠. 예. 현대차가 그래서 지금 현대기아가 이제는 주주 환원을 조금 많이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우리가 사업은 자체적으로 너무나 잘하고 있지만 주가에 지금 이게 반영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분기 배당 또 한다고 하죠. 네. 분기 배당 같은 경우에도 하한선을 정해줬어요. 맞아요. 실적이 빠져도 2,500원 이상 주겠다 주당. 그러면 1년에 주당 10,000원씩 받는 거잖아요. 맞아요. 예. 이게 굉장히 지금 주주환원 정책을 많이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 또 이제 또 한 4조 원을 투입을 해서 향후 5년인가요? 그동안에 이제 또 자사주 매입 및 소각도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뭐 반영이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오늘 좀 빠졌더라고요. 저도 그런 걸 좀 기대하고 네. 있긴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되게 배당주 투자에 대해서 굉장히 그 많은 그 관심을 갖고 있다 보니까 네. 현대차가 만약에 한 분기당 1%씩 드릴게요. 예를 들어 25만 원인데 기본 최소 2,500원씩 드립니다라고 하면 네. 한 분기에 1%씩 누적해서 4개 분기면 4%잖아요. 그쵸. 사실 요즘에 뭐 금리가 이제 앞으로 내려가게 될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 예금에서도 어느 누구도 4%를 줄 가능성은 좀 낮아질 거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맞아요. 아니 예금 들고 있는 것보다 1년 뒤에 그냥 현대차 들고 있는 게 훨씬 더 낫네라고 생각을 하는 것과 한 가지. 그리고 만약에 이제 주가가 조금 더 내려가게 된다. 무슨 수급적인 무슨 일에 의해서 내려가게 된다. 그럼 만약 5% 6%까지 높아질 수 있는 거잖아요. 배당 수익률이. 그쵸. 거기까지 안 가요. 그래서 거기까지 안 가. 아, 그러면 예금보다 훨씬 더 낮고, 그러니까 최소를 그 정도로 잡아놨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뭐 그러니까 저는 배당을 더 높여주면,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높여주면 더 좋겠다고 생각이 들지만 아무래도 시클리컬 산업이기 때문에 그걸 그 보장할 수는 없고, 맞아요. 어쨌든 최소 배당금을 정했다는 것 자체부터가 주가를 빠지는데 굉장히 방해를 했으면 좋겠다. 하겠죠? 방어선이 될 수 있겠죠. 하겠죠? 네. 자, 그리고 다음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달 말에 밸류업 지수 드디어 출시가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몇 가지 포인트가 있을 것 같아요. 과연 첫 번째로 증시 활성화에 이 밸류업 지수가 도움이 될 것이냐가 첫 번째가 될 것 같고, 네. 이 밸류업 지수가 나오면 당연히 여러분들께서도 기대하시겠지만 이 지수를 기초 자산으로 하는 ETF가 당연히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네. 그 ETF가 과연 ETF 간에 얼마나 어떤 그 차별화가 있을 것이냐? 근데 차별화가 있을까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참 차기 예전에 이 요즘엔 좀 안 그러는데, 왜냐면 요즘에는 이제 그 액티브 ETF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그런데, 네. 제가 처음으로 경제방송 들어왔을 때까지만 해도 뭔가 이렇게 무슨 ETF 출시 막 무슨 ETF 출시 해도 아무 감흥이 없었어요. 다 코스피 200이었거든. 다 똑같아. 네. 다 코스피 200 지수에 포함된 그 기업들 가운데 뭐 몇 개 빠지고 몇 개 들어가고 다 똑같았었거든. 그 당시는 그랬었고, 뭐 네. 그냥 한 10년 전쯤이니까 그렇고. 근데 과연 이제 특히 이제 밸류업 지수가 출시가 되면 과연 여기에서 ETF가 출시가 될 텐데 이게 어떻게 차별화를 줄 수 있을 것이냐, 그 부분도 좀 관심이 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증시 활성화에 과연 도움이 될 거냐라고 하는 데에서는 일단 한쪽에서는 올해 초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은행, 뭐 보험 이런 기업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밸류업에 가장 큰 수혜를 받을 만한 그런 기업들 사이로 주가의 상승이 나타났었기 때문에 그런 효과가 다시 한번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는 반면,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그 증시가 전반적으로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는 대형 기업들뿐만 아니라 중소형 기업들에 대한 밸류업 투자도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실 중소형 기업들이 지금과 같은 시기에 밸류업 공시를 하기가 참 어렵거든요. 특히 대형 기업들도 지금 공시를 내놓은 게 제가 알기로는 YGFN하고 키움증권 그 정도고, 네. 예정 공시 내놓은 기업들이 한 12개 정도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 대기업들조차 지금 그 밸류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는 약간 시간을 두고 바라보고 있는 가운데, 여기에서 뭐 중소기업들이 뛰어들어서가 갑자기 이제 나도 밸류업 하겠습니다 이거 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기 때문에, 네. 사실 증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들까지도 함께 이 밸류업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 결국 이 말은 증시 활성화에 큰 도움이 안 될 수도 있겠다라는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다는. 한편에서는 된다, 한편에서는 안 된다. 뭐 좀 도움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가 있는 거고요. 네. 그 밸류업 ETF가 과연 차별화가 될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저도 좀 공감하는 지적 사항이긴 한데 이건 사실 한국거래소에서도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라고 하는 공감대가 있는 겁니다. 뭐냐면 너무 주주환원이라고 하는 것이 배당에만 맞아요. 집중될 가능성에 네. 대해서 약간 우려하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게 너무 왜 배당 수익률이 안 높습니까? 왜 배당을 안 합니까? 이것만 하게 되면은 문제가 뭐가 되냐면 지금 그 ETF들 가운데 그 고배당 ETF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배당 수익률 높은 ETF 같은 거. 네. 그럼 그거랑 무슨 차이가 있냐?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지금 밸류업을 하는 거는 우리가 디스카운트 되어 있는 한국 기업들의 어떤 거버넌스를 좀 개선하고 기업에 대한 신뢰 그리고 투자 계획에 대한 신뢰를 좀 개선함으로써 기업 가치 자체를 좀 높여보자라고 하는 거잖아요. 아까 우리 현대차랑 GM 봤던 것처럼. 네네.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배당만 높입니다라고 하면은 그게 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너무 이 주주 환원 기준이 배당에만 치우치면 안 된다. 자사주를 소각하고 그러니까 자사주를 소각하고 매입하고 소각하고 이런 과정까지도 할 뿐만 아니라 네. 여러분들 그 밸류업 공시 보시면은 굉장히 자세하고 치밀하게 계획이 짜여져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얼마를 돈을 투자할 거고 얼마는 현금으로 보유할 거고 그 중에서 얼마를 여러분들에게 배당으로 나눠드릴 겁니다. 그 중에 얼마는 자사주를 매각할 겁니다. 이런 것들이 되게 자세하게 밸류업 공시를 통해서 나오게 되거든요. 그 네. 말은 결국 그 계획을 통해서 투자자의 신뢰를 쌓고 투자자의 신뢰가 있다 보니까 팔지 않고 장기 투자를 하게 되는 그것을 우리가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게 너무 배당에만 네. 이게 집중을 하게 되면 이것도 이게 단발적인 그 테마성이 그렇죠.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소각으로 가는 게 사실은 기업 가치 향상에 조금 더 도움을 많이 준다라고 하는 네. 그런 평가도 사실 많잖아요. 그쵸. 단순 배당을 많이 준다 보면은 주가 변동 사실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럼요. 네. 그러면 이게 또 그 매매 기법이 있거든요. 그렇죠. 배당 수익률 높을 때 사서 낮을 때 판다. 네, 이것도 그렇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안 되니까 이 밸류업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기업들도 굉장히 천천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할 수 있을 때 한다는 것 때문에 네. 그러니까 너무 속도가 느리다는 것을 그냥 너무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지 말고 실제로 우리가 얼만큼까지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지금 거치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단기 테마가 아닌 진짜 한국 시장에 대한 장기 투자 문화가 형성될 만한 밸류업이 네.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현대차 참 왜 GM보다 시가총액이 낮은 거야? 이해가 안 되네. 자, 포드랑 비교하면 더 화가 날 수 있어요. 여기 순위에도 없어서 비교 안 했어요. 네. 포드는 순위에도 없어서 비교 안 네. 했어. 자,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3프로 뉴스룸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